오늘 여러분께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보위부 들어보셨죠?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조직, 김정은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그 조직, 바로 그곳에서 중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중령급 간부로 일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 김현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북한 체제에 충성했습니다. 반역자들을 잡아내고 숙청 명단을 작성하고 탈북자들을 추적하는 게 그의 일이었죠.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어요. 수백 명을 잡아넣었고 수십 명을 처형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직접 작성하던 숙청 명단에서 자기 가족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의 이름, 처가 식구들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죠. 이 체제는 나를 언제든 버릴 준비가 되어 있구나. 평생 충성했는데도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충성스러운 간부에서 도망자로,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체제의 수호자에서 체제의 배신자로 단 20의 시간 만에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겪은 6일간의 지옥 같은 탈출, 북한 보위부의 추격, 중국 공안의 감시, 브로커들의 배신,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뛰어들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에 와서 그가 느낀 충격적인 자유의 의미까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이 남자의 인생 속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절대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마지막 부분은 정말 소름 돋습니다. 이 남자가 한국에서 처음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한 행동,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뭐냐는 거죠. 북한 보위부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줄임말입니다. 이 조직은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 중 하나예요. 인민군보다, 당보다 더 무서운 곳이죠. 왜냐? 이들은 북한 주민들을 감시합니다. 누가 체제에 불만을 품는지, 누가 김정은을 욕하는지, 누가 한국 드라마를 보는지 전부 다 감시해요. 심지어 가족끼리 나눈 대화도 감시합니다. 이웃을 감시하고 직장 동료를 감시하고 친구까지 감시하는 게 보위부의 일이에요. 그리고 삼국, 반간첩국, 여기가 바로 김현석이 일했던 부서입니다. 이 부서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간첩을 잡고 반역자를 색출하고 탈북을 기도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거죠. 한마디로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없애는 부서예요. 김현석은 이 일을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탈북자들의 심리를 꿰뚫어봤고 국경 감시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승진도 빨랐고 상보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심지어 평양 당국에서 직접 초창을 받기도 했어요. 그가 직접 잡아낸 탈북 시도자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그중 몇 명은 공개 처형됐고 나머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죠. 김현석은 그때마다 혁명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역자다, 조국을 배신한 자들이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왜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20년 동안 충성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도망쳤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0월 23일. 김현석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날 그가 받은 업무는 새로운 숙청 명단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기적으로 숙청이 일어납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더 심해졌죠.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명단에 오르면 끝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당합니다. 김현석은 이런 명단을 수없이 봐왔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졌죠. 이것도 혁명을 위한 일이다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살아왔습니다. 수백 개의 이름을 받고 수백 개의 가정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건 남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명단을 넘기던 중 그의 손이 멈췄어요. 리명수, 그의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생년월일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처가 식구들의 이름까지 줄줄이 적혀 있었죠. 장모, 장인, 처남, 처제, 아내의 가족 전부가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혐의는 반동사상 유포 및 체제 비방이었습니다. 김현석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합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주변에 사람이 있었지만 티를 낼 수 없었어요. 보위부에서 동요를 보이는 건 곧 의심을 받는다는 뜻이니까요. 무슨 일이지? 아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급히 조사 파일을 열었어요. 컴퓨터가 아니라 종이 파일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해킹을 막기 위해 중요한 정보는 전부 종이로 보관하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죠. 아내의 친척 중 한 명이 5년 전 중국에 있는 친척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밀수꾼을 통해서요. 그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였습니다. 단 한마디, 경제 상황이 어렵다. 그 한마디 때문에 아내와 처가 식구 전부가 숙청 대상이 된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북한의 연좌제라는 게 뭐냐 하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족 전체가 처벌받는 제도예요. 3대까지 처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친척이 뭔가 잘못했으면 아내도 연루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연루되면 남편인 김현석도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보위부 간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철저하게 조사받아요. 김현석은 파일을 더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발견했어요. 김현석 연좌 대상 1차 조사 예정. 날짜는 이틀 후였습니다. 그 순간 김현석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나는 이미 끝났구나. 보위부에서 한번 조사 대상에 오르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고문을 당하고 자백을 강요받고 결국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였어요. 이 숙청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김현석의 상관인 각철수 대저였다는 겁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같이 술도 마시고 가족 모임도 했던 사이였죠. 하지만 그 사람이 김현석의 가족을 숙청하려 한다는 거예요. 김현석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에는 친구도 동료도 없다. 오직 충성과 배신만 있을 뿐이다. 그날 밤 김현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이틀 후면
끌려갈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김현석은 아내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상부에 탄원서를 쓸까? 아니, 소용없다. 한번 명단에 오르면 끝이다. 뇌물을 쓸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 이미 너무 늦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가 떠올랐습니다. 도망친다. 하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보위부 간부가 탈북한다? 북한 역사상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위부 사람들은 탈북 루트를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국경 경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문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추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부 다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위부 간부는 절대 탈북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패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요. 실패하면 본인은 물론 3대가 멸문당합니다. 공개 처형되고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해요. 하지만 김현석은 달랐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차라리 도망치다 죽는 게 낫다. 여기 남아있으면 아내도 죽고 나도 죽는다. 하지만 도망치면 혹시 모르잖아. 살 수도 있잖아. 그는 결심했습니다. 48시간 안에 탈북하기로. 이틀 후면 조사가 시작되니까 그 전에 떠나야 했어요. 김현석은 보위부 간부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절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유일한 무기였어요. 그는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국경 검문소의 교대 시간. 김현석은 두만강 지역 검문소들의 정확한 교대 시간을 알고 있었어요. 밤 11시에서 11시 5분 사이 정확히 5분간 공백이 생긴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이 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둘째, 보위부 내부 암호화 통신 코드. 김현석은 보위부의 암호 체계를 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만약 추격당하면 이 암호를 이용해서 추격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죠. 무전을 감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국경경비대가 감시하지 않는 우회 루트. 김현석은 탈북자들을 잡으면서 여러 루트를 파악했어요. 어떤 루트가 자주 쓰이는지, 어떤 루트가 위험한지,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 루트도 알고 있었습니다. 넷째, 국경 경비대의 약점. 북한 군인들은 배고픕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식량 배급도 부족해요. 그래서 뇌물에 약해요. 김현석은 이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을 총동원해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새 노트에 적었어요. 검문소 위치, 경비대 배치, 도강 타이밍, 비상시 대응 방법.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현석은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나한테 할 말이 있어. 아내는 평소와 다른 남편의 표정을 보고 놀랐어요. 김현석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숙청 명단에 아내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 이틀 후면 보위부가 집에 올 거라는 것. 그리고 자신도 조사 대상이라는 것.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몰라. 하지만 명단에 이름이 있어. 우리 가족 전부가 올라 있어. 아내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뭔데요? 탈북이야. 아내는 경악했습니다. 탈북. 미쳤어요? 당신 보위부 사람이잖아요.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여기 남으면 우리 모두 죽어.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당신 믿을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김현석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출발할 거라고. 가져갈 수 있는 건 최소한만 챙기라고.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건빵, 물. 그게 다였어요. 돈도 조금 챙겼지만 북한 돈은 중국에서 쓸모없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김현석은 자신의 부서에서 긴급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국경 지역 함경북도로 가는 출장이었어요. 보위부 간부니까 이런 서류를 만드는 게 가능했죠. 차량 통행증을 발급받고 휘발유도 챙겼습니다. 심지어 국경경비대에 특별조사 중이니 강요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위조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보위부는 보위부 간부조차 감시한다는 사실을요. 그가 출장 서류를 작성하는 순간 누군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현석이 출발한 지 6시간 후 평양 보위부 본부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붉은 경보등이 켜지고 비상벨이 울렸어요. 김현석 중자가 실종되었다. 보위부 간부의 실종은 곧 반역을 의미합니다. 특히 김현석처럼 고위급 간부라면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북한의 온갖 기밀을 알고 있으니까요. 숙청 명단, 간첩 네트워크, 감시 체계, 내부 암호, 국경 경비 시스템,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한국이나 미국으로 넘어가면 북한으로서는 재앙입니다. 북한의 모든 비밀이 노출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위부는 즉시 최우선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모든 검문소에 김현석의 사진이 뿌려졌어요. 팩스로, 무전으로, 급파원을 통해서요. 국경경비대는 비상경계 태세로 전환됐고 인민군까지 동원됐습니다. 심지어 민간인 감시원들도 총동원됐어요.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죠. 김현석이 직접 만든 탈북자 추적 매뉴얼이 그를 잡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20년 동안 정리한 탈북 루트, 도주 패턴, 추적 방법, 이 모든 게 이제 그를 향해 발동된 거예요. 보위부는 김현석을 잡기 위해 특별 추격조를 편성했습니다. 조장은 김현석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철수 대좌. 이 사람은 김현석보다 계급이 한 단계 위였고 김현석의 모든 습관과 사고방식을 꿰뚫고 있었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죠. 박철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보위부 최고위층이 모두 모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박철수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무들, 김현석은 우리가 키운 사냥꾼입니다. 그는 탈북자들이 어떻게 도망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잡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못 잡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한 수 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김현석이 선택할 수 있는 루트를 예측하기 시작했죠. 화이트보드에 북한 지도를 펼쳐놓고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김현석은 정규 국경 검문소를 피할 것입니다.
그는 검문소 위치를 전부 알고 있으니까요. 대신 산악 지역의 우회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세 지역을 주목해야 합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지도에 세 곳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위부 암호를 알고 있으니 우리의 통신을 감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를 즉시 변경하십시오. 모든 검문소, 모든 경비대에 새로운 암호를 배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는 아마도 두만강 쪽으로 갈 것입니다. 압록강은 경비가 너무 삼엄하다는 걸 그도 알 테니까요. 두만강 전 지역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십시오. 박철수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김현석은 정말로 두만강을 향해 가고 있었으니까요. 추격조는 총 50명으로 구성됐어요. 보위부 요원 20명, 국경경비대 20명, 군견 핸들러 10명, 그리고 헬리콥터 2대, 추적견 8마리가 동원됐습니다. 북한 역사상 가장 대규모 탈북자 추격 작전이었어요. 김현석과 아내는 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까지는 약 400km, 보통은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하지만 북한 도로는 엉망입니다. 포장도 안 된 데가 많고 구덩이투성이에요. 게다가 휘발유도 부족해서 중간중간 멈춰야 했죠. 첫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김현석은 긴장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위부 신분증을 내밀며 당당하게 말했죠. 보위부 특별 조사 중이다. 방해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권위적이었어요. 검문소 병사들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통과하십시오. 동무중자. 김현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첫 번째는 통과했다. 두 번째 검문소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사들은 보위부 신분증만 보고 바로 통과시켜줬습니다. 보위부를 함부로 막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세 번째 검문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문소 책임자가 무전기를 귀에 대고 뭔가 듣더니 김현석을 쳐다보는 거예요.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뭔가 잘못됐다. 김현석은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검문소 책임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동무중자,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무슨 확인?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차량을 정밀 검사하라고요. 김현석은 알았어요. 발각됐다. 검문소 책임자가 다른 병사들에게 뭔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병사 둘이 총을 들고 차 쪽으로 다가왔어요. 김현석은 재빨리 판단했죠.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끝이다. 그는 아내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벨트매, 지금 출발한다. 꽉 잡아.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현석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어요. 붕. 차가 급발진했습니다. 검문소 차단기를 들이받았어요. 쾅. 차단기가 부러지며 날아갔습니다. 멈춰. 멈춰라. 병사들이 소리쳤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탕탕. 뒤슈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유리 파편이 차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하지만 김현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았죠. 차가 흔들리고 바퀴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뒤에서 검문소 병사들이 차를 타고 쫓아왔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현석의 차는 이미 멀리 달아났습니다. 몇 분 후 김현석은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추격 차량이 안 보였습니다. 일단은 벗어난 거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공식적으로 도주 중인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질 거예요. 김현석은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차를 탈 수 없다. 차를 계속 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졌을 테니까요. 검문소마다 그의 사진이 붙어 있을 겁니다. 김현석은 산속 깊은 곳에 차를 숨겼어요. 나뭇가지로 덮어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말에 북한 산악 지역은 혹독했어요. 기온은 영하 15도,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바람은 뼈를 깎는 듯 차가웠죠.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들은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바위 틈이나 나무 아래 숨어서 쉬었어요. 발견되면 안 되니까요. 헬리콥터가 수시로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먹을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김현석이 챙겨온 건 옥수수 몇 개와 물뿐이었죠. 하루에 옥수수 반 개씩 먹었어요. 배는 고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지쳐갔어요. 발이 퉁퉁 부었고 입술이 터졌습니다. 동상에 걸린 것 같았어요. 걸을 때마다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 아파. 김현석은 아내를 부축하며 걸었어요. 조금만 더 가. 조금만 더 버텨. 거의 다 왔어.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두만강까지는 멀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김현석은 멀리서 불빛을 봤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숲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숲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찾고 있다. 김현석은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시나무에 얼굴이 긁혔어요.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기 숨어. 김현석은 아내를 바위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옆에 몸을 숨겼어요. 헬리콥터의 서치라이트가 그들이 있던 자리를 비췄습니다. 불과 5m 떨어진 곳이었어요. 김현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것 같았어요. 30초, 1분, 2분, 헬리콥터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김현석은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얘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보위부 추격조는 군견을 동원했습니다. 북한의 군견은 매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독일 셰퍼드와 진돗개를 섞은 품종인데 사람의 냄새를 따라 수십 킬로미터를 추적할 수 있죠. 한 번 냄새를 맡으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김현석은 멀리서 개 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컹컹, 응, 컹컹컹.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김현석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예전에 탈북자를 잡을 때 군견을 사용했었으니까요. 그는 군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았어요. 냄새를 지워야 한다. 그래서 그는 강물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냄새를 지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근처에 작은 개울이 있었어요. 하지만 11월의 강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손을 담그자마자 감각이 사라졌어요. 몇 분만 있어도 저체온증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김현석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야 해. 안 그러면 개들이
우릴 찾아. 하지만 너무 추워요. 알아. 하지만 죽는 것보단 낫잖아. 두 사람은 떨리는 몸으로 물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삼켰어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숨이 막혔습니다. 김현석과 아내는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2시간 동안 물속을 걸었어요. 발은 감각이 없었고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김현석의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아내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여보, 난 못 가겠어. 조금만 더. 조금만. 드디어 물에서 나왔을 때 두 사람은 쓰러졌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김현석은 급히 불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날까봐 걱정됐지만 그보다 얼어 죽는 게 먼저였죠. 하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군견이 냄새를 잃었거든요. 멀리서 개들이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추격조가 혼란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단은 벗어났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거의 얼어 죽을 뻔했죠. 아내는 밤새 떨었고 열이 났습니다. 김현석은 아내를 안고 체온을 나눠줬어요.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김현석은 언덕 위에서 망원경으로 강 너머를 바라봤어요. 저기가 중국이었죠. 자유가 있는 곳.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이 완전히 얼지 않았어요. 11월 말이라 얼음이 얇은 상태였죠. 걸어서 건너기에는 위험했습니다. 얼음이 깨지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국경경비대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막로에 병사들이 서 있었고 야간 적외선 장비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초록색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김현석은 판단해야 했습니다. 지금 건너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12월이 되면 강이 완전히 얼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뒤에서 추격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김현석은 결정했습니다. 지금 간다. 여기서 잡히느니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밤 11시 김현석은 시계를 봤습니다.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을 노렸어요. 그는 보위부 출신이라 이런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교대 시간에는 약 5분간 공백이 생깁니다. 병사들이 교대하면서 잠깐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 틈을 노린 겁니다. 11시 정각. 김현석은 아내에게 손짓했습니다. 지금이야. 움직여. 두 사람은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저 얼음 아래는 죽음이었으니까요. 김현석은 먼저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얼음이 버틸까?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뒤따라왔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빠르게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10m, 20m, 30m. 김현석은 발걸음을 셌습니다. 강폭이 약 100m 정도였어요. 절반만 가면 중국이었습니다. 40m. 그때였습니다. 딱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현석은 멈췄습니다. 발밑을 보니 금이 가고 있었죠. 거미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젠장. 뛰어. 김현석은 아내의 손을 잡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얼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물이 튀어올랐습니다. 철퍼덕.
찰방 50m, 60m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경비대가 눈치챘습니다. 거기서 막로에서 외침이 들렸어요. 조명탄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휙 펑. 사방이 환해졌습니다. 나처럼 밝았어요. 김현석과 아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격. 사격 시작. 탕탕탕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김현석은 아내를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엎드려. 두 사람은 얼음 위에 몸을 낮췄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휙, 휙. 쾅. 얼음 파편이 튀었어요. 김현석의 팔에 총알이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계속 뛰어. 김현석은 아내를 일으켰어요. 두 사람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70m, 80m. 드디어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강둑이 눈앞에 있었어요. 조금만 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발밑의 얼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쿠아왕. 김현석과 아내는 얼음물 속으로 빠졌습니다. 철퍼덕. 물은 너무 차갑고 깊었습니다. 김현석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어요. 몸이 마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어둠, 추위, 공포. 여기서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김현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물속에서 팔을 휘저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찾았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손끝에 뭔가 닿았습니다. 아내의 옷이었어요. 김현석은 그것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 위로 헤엄쳤어요. 팔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경련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살려야 한다. 몇 초 후 김현석의 머리가 수면 위로 나왔습니다. 푸아.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도 끌어올렸습니다. 컥, 컥. 아내가 기침을 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김현석은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중국 쪽 강둑을 향해서요. 뒤에서 북한 경비대가 계속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물을 때렸어요. 찰방, 찰방. 5m, 3m, 1m. 김현석의 손이 강둑 흙을 잡았습니다. 으라. 그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아내도 끌어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강둑에 쓰러졌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뒤에서 북한 경비대가 소리쳤어요. 중국 공안에 연락하라. 놓치지 마. 김현석은 그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여긴 중국이지만 안전하지 않다. 하지만 일단은 살았습니다. 북한 땅에서 벗어났어요. 김현석은 아내를 업고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움직여야 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 우리 살았어. 살았다고. 김현석은 아내를 업고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탈북자 송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북한이 요청하면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해요. 특히 김현석처럼 고위급 탈북자는 더더욱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도 이건 골칫거리예요. 북한의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제사회의 눈도 의식해야 하니까요. 북한 보위부는 중국 공안에 긴급 통보를 날렸습니다. 팩스로, 전화로, 외교 채널을 통해서요. 무장 탈북자, 살인, 혐의, 국가 전복 용의자,
최고 위험 인물.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김현석은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모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야 중국이 적극적으로 잡아줄 테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도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북한 고위 간부가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넘어간다? 이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죠. 북한이 화를 낼 거고, 한국은 압력을 넣을 거고, 미국도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가안전부 MSS가 직접 나섰습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는 CIA 같은 조직이에요. 이들이 움직인다는 건 중국 정부가 이 일을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었죠. 전국의 공안에 김현석의 사진이 뿌려졌어요. 기차역, 버스 터미널, 호텔, 식당, 병원, 모든 공공장소에 그의 얼굴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라. 포상금 10만 위안. 10만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약 2천만 원이에요. 조선족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죠. 돈에 눈먼 사람들이 김현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석과 아내는 겨우 옷을 말리고 근처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아내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고 김현석도 한계였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어요. 새벽 3시였으니까요. 김현석은 불이 꺼진 집 하나를 골랐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누구요? 김현석은 북한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김현석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물에 젖은 옷, 피투성이 팔, 파리한 얼굴, 그리고 쓰러져 가는 아내.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들어오시오. 김현석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차를 주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여기서 이틀만 쉬시오. 그 이상은 위험하오. 김현석은 알았습니다. 조선족들도 무서워한다는 걸. 탈북자를 숨겨줬다가 걸리면 그들도 처벌받으니까요. 중국법으로는 3년에서 7년 징역이에요. 이틀 동안 김현석과 아내는 그 집에 숨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밥을 주고 약도 구해줬습니다. 김현석의 팔 상처를 소독해줬어요.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저녁, 할아버지가 급하게 왔습니다. 빨리 떠나야 하오. 공안이 마을 수색을 한답니다. 언제요? 내일 아침. 서둘러야 하오. 김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침양으로 가시오. 거기 브로커가 있어. 2번호로 전화하시오. 할아버지는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돈 몇 푼과 옷을 줬어요.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요. 조심하시오. 김현석은 절을 했습니다. 은혜에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김현석은 심양행 버스를 탔습니다. 조선족 주민으로 위장했어요. 할아버지가 준 중고 옷을 입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버스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농민들, 노동자들,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김현석은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아내는 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티 내면 안 되니까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갔을까요? 갑자기 버스가 멈췄습니다. 앞쪽에 검문소가 보였어요. 공안 차량 3대가 서 있었습니다. 젠장. 김현석은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공안들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었어요. 한 명은 40대, 한 명은 20대.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모두 신분증 꺼내세요. 공안이 소리쳤어요.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나씩 신분증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김현석도 가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좀 달랐어요. 사진 속 남자는 더 젊고 얼굴이 둥글었습니다. 김현석은 여인데다 상처투성이었죠. 공안이 앞쪽부터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신분증을 받아 확인했어요. 때로는 휴대폰까지 검사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5명 남았습니다. 4명, 3명. 김현석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도 떨고 있었어요. 드디어 김현석 차례가 왔습니다. 공안이 다가왔어요. 신분증. 김현석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공안은 신분증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김현석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다시 신분증을 봤습니다. 또 김현석을 봤어요. 3초간의 침묵. 김현석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켰나? 공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 장철수입니다. 김현석이 대답했어요. 신분증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요? 심양요. 일하러 갑니다. 무슨 일? 건설 현장이요. 공안은 김현석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김현석은 최대한 태연하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보위부에서 배운 기술이었죠. 절대 눈을 피하지 마라. 피하면 의심받는다. 공안이 다시 신분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통과. 신분증을 돌려줬어요. 김현석은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안은 다음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김현석은 눈을 감았어요. 살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다음엔 안 통할 거야.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심양까지는 아직 3시간이 남았어요. 심양에 도착한 김현석은 브로커를 통해 빈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조선족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죠. 어느 날 밤 김현석은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공안이다. 문 열어. 김현석은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는 창문을 봤어요. 3층이었죠. 뛰어내리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돼요.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죠. 김현석은 결정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다행히 옆집 베란다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속삭였어요. 내가 먼저 간다. 그 다음에 내가 와. 그리고 그는 창틀을 붙잡고 몸을 바깥으로 내밀었습니다. 3층 높이. 아래를 보니 아찔했어요. 하지만 그는 옆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손이 옆집 베란다 난간을 잡았어요. 겨우 매달린 상태였죠.
발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팔에 온 힘을 주고 몸을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베란다로 올라갔습니다. 아내도 똑같이 했습니다. 김현석이 아래서 손을 뻗어 아내를 잡아당겼죠. 두 사람은 옆집 베란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공안들이 그들이 있던 방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없네. 잘못된 정보였나? 몇 분 후 공안들이 떠났습니다. 김현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심양에 있으면 안 된다. 북경으로 가야 한다. 김현석은 다른 브로커를 통해 북경으로 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브로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북경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어. 하지만 돈이 필요하오. 김현석은 가진 돈을 거의 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했어요. 당신 보위부 출신이라며? 그럼 국한 정보를 주시오. 그러면 공짜로 데려다 주겠소. 김현석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서 한국 정부에만 정보를 줄 겁니다. 브로커는 씩 웃었어요. 그럼 알아서 하시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당신을 노리는 건 공안만이 아니니까. 김현석은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중국 내 브로커들에게 선상금을 걸었다는 거였죠. 김현석을 북한으로 넘기면 거에게 돈을 준다. 김현석은 이제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중국 공안, 그리고 돈의 문먼 브로커들까지. 김현석은 처음에 심양 한국 영사관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심양이 북경보다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영사관에 전화를 걸자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위급 탈북자의 경우 북경 대사관으로 직접 오셔야 합니다. 심양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김현석은 절망했어요. 북경? 그건 불가능하다. 심양에서 북경까지는 수백 킬로미터인데.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북경으로 가기로 결심했죠. 김현석은 돈을 주고 화물차 기사를 매수했습니다. 우리를 화물칸에 숨겨주십시오. 북경까지만 데려다 주십시오. 기사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김현석이 마지막 남은 돈을 다 주자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김현석과 아내는 화물칸 뒤쪽 좁은 공간에 숨었습니다. 짐 사이에 끼어있는 형태였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고 제대로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4시간 동안 이동했습니다. 중간에 검문이 있었어요. 공안이 화물칸을 열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김현석은 숨을 멈췄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공안이 짐을 이리저리 뒤적였어요. 김현석과 불과 1m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공안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짐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몇 분 후 공안이 떠났습니다. 김현석은 겨우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때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탈수와 피로 때문이었어요. 아내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김현석은 아내를 흔들며 속삭였어요. 깨어나. 제발 조금만 더 버텨. 거의 다 왔어. 아내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야. 우리 함께 살아남을 거야. 드디어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까지는 아직 60km가 남아 있었고 김현석은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국가안전부가 북경 전역에 경계령을 내린 상태였어요.
김현석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60km를 걸어서요. 하지만 아내는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김현석이 업고 가야 했습니다. 밤에만 이동했어요. 낮에는 공원 벤치나 건물 뒤편에 숨어 있었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먹다 남은 음식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거지 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현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드디어 한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김현석은 울컥했어요. 드디어 도착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대사관 입구 앞 60m 거리에 중국 국가안전부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요원들이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석은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중국 정부는 김현석이 대사관으로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김현석이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중국으로서는 난처해집니다. 외교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 잡으려고 한 거죠. 김현석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뛰어가면 잡힐 확률이 높다. 하지만 안 가면 우린 여기서 죽는다. 그는 아내를 봤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우리 같이 가요. 김현석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뛴다. 절대 놓지 마. 김현석은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대사관을 향해 달렸어요. 10m, 20m,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눈치챘습니다. 저기다. 잡아. 요원들이 뛰어왔어요. 김현석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아내를 거의 끌다시피 했죠. 30m, 40m. 요원 하나가 김현석의 옷을 잡았어요. 하지만 김현석은 옷을 벗어 던지고 계속 뛰었습니다. 50m. 대사관 경비가 상황을 파악했어요. 문을 열어주려고 했죠. 하지만 중국 요원들이 소리쳤습니다. 문 닫아. 저자들은 범죄자다. 55m. 김현석의 다리가 풀렸어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몸을 던졌어요. 대사관 철문을 향해서요. 그리고 쿵! 김현석은 철문 안쪽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아내도 함께요. 중국 요원들이 철문까지 쫓아왔지만 그들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어요. 대사관 안은 한국 영토나 마찬가지니까요. 김현석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한국 대사관 직원이 달려왔어요. 괜찮으십니까? 지금 의료진을 부르겠습니다. 김현석은 직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 보위부 중좌 김현석입니다. 대한민국의 망명을 요청합니다. 김현석은 3주 후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드디어 자유로운 땅에 왔구나.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느낀 첫 번째 충격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공항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정책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김현석은 얼어붙었어요. 저런 말을 해도 잡혀가지 않는다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뉴스를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누군가는 심지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대통령 진짜 일 못해. 김현석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다르구나. 김현석이 한국에서 가장 놀란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표현의 자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SNS에서, TV에서 정부를 마음대로 비판합니다. 욕도 해요. 그런데 아무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둘째, 24시간 편의점. 밤 12시에 배고프면 나가서 먹을 걸 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아십니까? 북한에서는 배급이 끊기면 굶어야 해요. 돈이 있어도 살 게 없습니다. 셋째, 끊기지 않는 전기. 북한에서는 하루에 23시간만 전기가 들어와요. 그것도 평양 같은 대도시에서만요. 한국은 24시간 전기가 들어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북한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일입니다. 넷째, 인터넷. 한국 사람들은 손안에서 전 세계 정보를 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하면 돼요. 북한에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오직 광명망이라는 내부 네트워크만 있죠. 그것도 극소수만 쓸 수 있고요. 다섯째, 자유롭게 이동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허가 없이 다른 도시로 갑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로도 가요.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함흥 가는 것도 여행증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군인들이 스마트폰을 쓴다.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국 군인들은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봅니다. 북한 군인들은 라디오도 마음대로 못 들어요. 일곱째, 교육받을 권리.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공짜로 학교에 다닙니다. 배우고 싶은 걸 배워요. 북한에서는 충성, 교육만 받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거요. 여덟째, 의료 시스템. 한국에서는 아프면 병원 갑니다. 보험이 있어서 큰 부담 없이 치료받아요. 북한에서는 의사에게 뇌물 줘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습니다. 아홉째, 음식. 한국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배달도 시켜 먹어요. 북한에서는 먹을 게 있으면 먹는 겁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투표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죽을 때까지 권력을 쥡니다. 투표. 있긴 한데 김정은에게 찬성만 할 수 있어요. 김현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북한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감시당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통제받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숨 쉬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 나라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압니다. 문제도 많고 불만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그 불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김현석은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위부 내부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했고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가끔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이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안도 안 돼요. 여긴 한국이구나. 나는 자유롭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기시나요?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실화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뭔지 모릅니다. 인권이 뭔지 모르고 민주주의가 뭔지 모릅니다. 그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독재자를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김현석 같은 사람은 운이 좋았어요. 탈출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탈출하지 못합니다. 탈출하다 잡히면 공개 처형당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북한에서는 누군가 굶주리고 있고, 누군가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있고, 누군가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하고, 원하는 걸 먹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김현석이 목숨 걸고 찾아온 바로 그 자유 말이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